계약법 총론. 여기도 5덩어리죠. 계약 일반론이라 해서 계약의 종류하고 약관규제법. 여기 나오고 특히 약관규제법이 최근에 계약의 종류가 잘 나오죠. 최근에 종류를 물어보는 거. 두 번째로 계약의 성립과 관해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치한 계약 성립과 관련된 527조부터 534조까지 조문. 또 외워야 될 게 있어요. 조문. 그다음에 계약 체결성에 관해서 체계. 이게 한 덩어리. 세 번째가 쌍무계약의 효력이라고 3가지. 동시항변권 위헌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그중에 동시항변권하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거의 매년 나온다고 그랬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 계약의 해지. 이게 계약 총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양적고 쉽기 때문에 무조건 맞추셔야 된다 그랬어요. 일단 계약의 종류와 관해서는 쌍무, 편무, 유상무상 구별해야 되죠. 그중에 편무계약,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 그 다음에 소비지차, 위임, 임치, 요 세 놈은 무상일 때 편무. 그 다음에 유무상과 해서 무상계약, 증여, 사용대차, 그 다음에 소비대차,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 요 놈들은 무상일 수도 있고 유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전형적인 편무가 3개가 있고 전형적인 무상이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증여하고 사용대차는 무상 편무죠. 언제나. 요거 잘 나오죠. 특히 사용대차. 편무 무상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요 놈 외워야 되죠. 현상광고. 편무지만 유상이고요. 요물이죠. 편무지만 유상이고 요물이죠.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쌍무 편무를 구별하는 이유는 쌍무계약에만 동시항변권 위헌부담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구별하는 거고, 유무상을 구별하는 이유는 유상계약에만 담보 책임이 적용되기 때문에 구별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랬죠? 요거 구별하시죠. 계약의 종류는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계약의 종류가 관련 건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 하나 기억하셔야 되지. 양가로 이번에 2번째 줄.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다. 그러나 유상이 전부 쌍인 것은 아니다. 무상은 전부 편무다. 그러나 편무가 전부 무상인 것은 아니다. 현상광고 때문에. 그 다음에 약관규제법. 일단 약관을 작성한 자는 반가로 2번 명시설명해라. 그런데 안 해도 되는 거. 명시설명을 해야만 계약 내용으로 편입이 되는데 안 해도 되는 거. 상대방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 하고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부연 반복하는 거 하고, 그게 반가로 2번. 그 다음에 3번 개별 약정이 우선한다. 4번 약관을 상대방이 명시설명하여 상대방과 교섭 평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약관정은 더 이상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개별 약정이다. 5번 약관이 당사자를 구속하는 이유는 당사자가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6번 약관의 해석의 원칙, 법률행위 해석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 그 다음에 객관적 통일적 해석의 원칙, 축소 해석의 원칙, 예문 해석 이런 거 있죠. 그 중에 객관적 통일적 해석 6번. 근데 요거하고 맨 위에 반가로 1번하고 구별. 약관규제법 반가로 1번하고 구별. 해석은 객관적 통일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해석을 구체적 분쟁에 적용할 때는 분쟁 당사자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야 되죠. 그걸 반가로 1번. 약관에 대한 단계적 통제 과정이라고 돼 있죠. 약관에 대한 단계적 통제 과정이란 쉽게 말하면 해석된 약관을 적용하는 과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관 해석 자체는 객관적이고 통일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해석된 약관을 당사자에게 적용을 할 때는 당사자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구별해야 돼요. 반가로 1번과 반가로 6번.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약관 관련된 판례 중에서 동그라미 1번 좀 기억하세요. 매매계약을 하면서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있으나 약관에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없더라. 즉 당사자 일방만을 위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있는 약관 무효가 아니다. 무효가 아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동그라미 4번의 2번째 줄 끝에 상당한 이유 없이 분양자의 담보 책임의 요건으로 고의과실을 요하는 약관. 우리 매매에서 보는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죠.
그런데 고의과실했을 때 책임을 진다라고 약관에 정해놨어. 이 분양자한테 유리하죠. 그러니까 상대방한테는 불리하니까 무효. 그냥 판례.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지가 부담해야 될 내용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약관 조항. 이런 것도 무효. 마지막으로 하나 추가. 대리인이 책임진다는 약관 조항. 이것도 무효. 우리 민법은 대리인은 대리 행위를 통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약관에 대리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 이것도 무효. 그 다음에 이렇게 약관이 무효다. 약관만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137조의 예외가 규정이 돼 있다. 다만 그 무효인 약관정이 없었다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리라 생각될 정도의 중요한 약관 조항이 무효라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일부 무효 법리의 특칙이 약관규제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는 1번부터 18번까지 깡그리 외우셔야 되죠. 일단 양가를번 계약이 성립하려면 반가를번 의사합치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줄에 있는 당사자 의사표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모두 일치. 이게 뭐라고 나왔어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당사자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상황에서 모두 일치할 필요는 없고 계약의 중요한 점이 객관적 요소에 대해서만 일치하면 족하다. X. 일단은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건 모두 일치해야 된다. 조금이라도 불일치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계약의 중요한 점 또는 객관적 요소가 아닌 경우에는 의사합치가 없어도 돼요. 예컨대 매매 계약을 할 때 매도인이 재산권을 넘겨주는데 어떤 재산권을 넘겨줄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데 얼마를 줄지, 이게 매매 계약의 중요한 점이고 객관적 요소야. 요건 의사합치가 있어야 돼. 그런데 대금을 어떻게 줄지, 5만 원짜리로 줄지, 수표로 줄지, 송금을 할지, 이거는 계약의 중요한 점도 아니고 객관적 요소도 아니야. 아닌데 얘가 표시했어. 나는 5만 원짜리로 꼭 받을 거야. 이렇게. 그러면 대금을 어떤 방식으로 줄지는 계약의 중요한 점도 객관적 요소도 아니지만 당사자가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의사를 표시했어. 이럴 때는 이것도 의사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 그 표현을 조심해 주세요. 반가로 1번. 2번. 반드시 합치해야 계약이 성립하니까 불합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합치했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이건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거고 착오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걸 착오로 착각하면 안 돼요. 착오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은 우리 동형모의고사에서 이런 지문 본 적 있죠? 계약이 성립이 되었는데 그 효과를 잘못 알고 있어. 이때는 착오 문제만 생긴다 그랬죠? 특히 각과 을사예요. 연대보증 계약서가 써 있어요. 이 계약서를 판례는 처분문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가 작성돼 있다면 일단 그 계약서 내용대로의 계약 성립을 인정해요. 근데 얘는 이 계약을 실언보증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즉 효과를 잘못 알고 있어. 그래도 일단 계약서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하되 가백에 뭐가 있는 거다? 차고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계약의 의사합치가 불합치한데 합치했다고 착오한 건 착오가 아니고 그냥 불성립이고 계약은 계약서 내용대로 성립했는데 그 효과를 잘못 알고 있는 건 착오가 문제가 되고 그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계약 당사자 중에 아까 하나 봤고요. 또 하나가 갑의 돈을 가지고 을이 실명 확인하여 을의 이름으로 예금 계약을 했을 때 금융기관이 전주가 갑이라는 걸 설령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명 확인한 을이 예금주. 실명 확인한 을이 예금주. 4번 계약의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5번 청약은 특정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승낙은 특정한 청약자에게만 할 수 있다. 6번 계약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 표시해야 한다. 그래서 7번 청약의 유인과는 구별하자. 8번 청약을 수령한 사람은 승낙 의무도 없고 회답 의무도 없다. 그래서 9번 청약자가 언제까지 회답하지 않으면 계약을 승낙한 걸로 본다라고
청약의 의사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개무시할 수 있다.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그랬죠? 10번 아까 청약은 철회할 수 없다 그랬죠? 예외적으로 철회했으니까 하나 외워놓자. 명예퇴직 신청, 근로계약 하부해지 청약의 의사표시다. 이게 원래 회사에 도달하면 철회 못해야 되는데 우리 대법원 회사가 승낙하여 하부해지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이것도 없다로 나왔어요. 명예퇴직 신청은 근로계약 하부해지 청약의 의사표시고 청약은 상대방에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철회할 수 없다. X. 그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회사가 승낙하여 합의 해지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예외. 따라서 네 번째 줄 명예퇴직 합의가 있으면 그때는 뭐다?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11번 조문 528조 1항 기간을 정한 청약은 기간 내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한 때 그 효력을 잃는다. 그 다음 거 529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한 때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12번 기간이 지나 도착한 연착과 승낙은 청약 승낙이 아니고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13번 그 연착한 승낙 중에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 있었다. 사고에 한 연착이 있었다. 이럴 때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연착 통지하거나 미리 지연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안 하면 연착하지 않은 걸로 본다. 14번 승낙은 청약과 내용이 일치해야 된다. 따라서 조건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본다. 15번 계약은 기간 내 승낙이 청약자한테 도달한 때 성립하지만 격지자 사이에서만큼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그 의미는 기간 내에 도달했다는 걸 전제로 발송 시 성립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격지자 사이에서도 승낙이 기간이 지난 후에 도달하면 성립하지 않았던 걸로 된다. 그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16번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뭐 조심하셔야 돼?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을 때 성립. 청약자가 그 사실을 몰라도 돼. 청약자가 안 때 성립한다. 가끔 이렇게 나와요. X. 그래서 17번 예금계약은 언제 성립한다? 금융기관이 돈을 확인할 때. 18번 교차청약 양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양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그 정도. 자, 이렇게 계약은 성립이 됐어요. 그런데 계약의 목적 달성이 원시적으로 불능이야. 그럼 계약은 뭐가 돼요? 무효가 돼. 따라서 이행자님은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을 하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겨.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 원시적 불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 그리고 상대방은 선의 앤드 무과실 뭘 해라? 손해를 배상하라.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이때 배상 내용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뢰이익을 배상하라.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라. 이걸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 한다. 따라서 양가로 2번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수량이 부족하다. 이것도 원시적 일부 불능이고 원칙적으로 전부 불능이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적용될 수는 있으나 다만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계약 전체가 유효하므로 담보 책임에 의한 대금 가백 청구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따위를 적용할 수는 없다. 원시적 불능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원시적 불능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거기 양가로 2번. 그리고 이 계약 체결상의 확대 적용 여부와 관해서 계약 교섭 중 계약 체결 부당 거부 판례를 통으로 외우자. 첫째, 상대방에게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두 번째,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는 없다.
대신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때 그 손해배상은 실내손해 한정한다. 반가로 이번에 6번째 줄. 실내손해 한정한다. 따라서 견적서, 제안서 작성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신적 손해배상 별도로 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반가로 3번. 계약 준비비용이나 계약 이행비용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에? 여기 딱 머릿속에 빡 외워주세요. 여기까지. 세 번째 덩어리 쌍무계약의 효력 2개.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헌부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유효한 쌍무계약이 체결되고 하나의 동일한 쌍무계약이 체결되고 대가성 채무가 생긴 경우. 두 번째, 양채무가 모두 이행기 있을 때 어느 일방이 자신은 이행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는 경우. 이럴 때 발생하지요. 자, 이럴 때 반가로 1번. 동시이행관계인 일방 채무는 아직 넘기시면 안 돼요. 10페이지 맨 밑이에요. 제가 안 넘겼어요 아직. 왜 여러분들이 미리 넘기냐 말이지. 10페이지 맨 밑에 동시이행관계인 일방 채무는 이를 발생시킨 계약과 별개의 약정 박싱. 별개의 약정, 별도의 약정. 그러면 끝은 뭘로 가면 돼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반가로 2번, 반가로 3번 묶어서 양 당사자에게 대가성 채무가 생겼어요. 예컨대 매매계약을 했고요. 얘가 대금 채권이 있어요. 얘는 재산권 이전 채권이 있어요. 얘는 대금 지급을 받고 얘는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어요. 이럴 때 갑이 대금을 달라는 것하고 을이 재산권 넘겨주는 게 동시행관계죠. 이렇게 양당사자의 대가성 채무가 생겼을 때 채권 채무가 그때 이 채권을 양도하거나 을이 대금 지급 채무를 누군가가 인수하거나 채권을 양도하거나 채무를 인수하거나 또는 을의 재산권 이전 채무가 을의 재산권 이전 채무가 갑의 재산권 이전 채무가 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행 불능이 되어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을 때 애는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대로 존속한다. 그래서 채권양도, 채무인수, 채무울행, 손해배상 채무 이렇게 나오면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되고, 만약에 얘네들이 쌍무계약을 한 다음에 나중에 경계계약을 했다. 이럴 때는 항변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첫 번째 조건 관련해서 추가해서 기억하실 거예요. 이 경우에는 항변권 소멸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소멸한다. 그 관련된 게 반가로 2, 반가로 3번이고요. 반가로 4번 원칙적으로 양채무가 모두 변제기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반가로 4번은 양가로 밑에 3번으로 연결시키자. 선이행 의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항변권이 없다. 그런데 선이행 의무에도 항변권이 인정되는 게 2개. 반가로 1번과 반가로 2번. 양가로 3번에 반가로 1번과 반가로 2번. 반가로 1번이 뭐예요? 중도금 지급 같은 선이행 의무 지체 중 상대방 이행기도래. 그러면 선이행 의무였던 중도금에 대해서도 항변권이 생긴다. 잔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는 중도금에 대해서도 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반가로 1번 불안의 항변권 2개. 그 중에 반가로 1번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위로 올라가서 반가로 5번. 이런 경우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세요. 갑이 을에게 자동차 수리를 맡겼어요. 이 자동차 수리는요, 수리를 완료해야 되는 도급계약하고요, 찾아갈 때까지 보관해야 되는 임치계약이 결합된 혼합계약이에요. 그런데 얘가 수리하기로 한 날, 수리를 끝내기로 한 날 갔더니 수리가 안 끝났어요. 그럼 얘는 수리가 끝날 때까지 수리비 못 줘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수리비 주는 것과 수리하는 게 동시행관계예요. 그렇죠? 수리 끝날 때까지 못 주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수리는 끝났는데 자동차를 반환을 안 해요. 그럼 자동차 반환할 때까지 수리비 못 줘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2개 이상의 계약이 혼합이 되어 있는데 그 각각의 채무는 상대방의 각각의 채무가 뭐가 될 수 있다? 동시 이행관계 될 수 있다. 그게 반가로 5번. 하나의 계약으로 2 이상의 민법상 전형계약을 포괄하는 내용의 혼합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때
각각 당사자의 여러 채무가 상대방의 여러 채무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라는 것 네,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양가로 4번. 변제와 동시이행 관계인 것과 아닌 것 나누자. 변제와 동시이행 관계인 것, 영수증 교보고 엄수표 반환, 아닌 것, 채권증서 반환, 즉 차용증 반환 요거하고 담보권 말소 절차. 동시이행 관계 아니다. 외워야 되죠. 다 외워야 돼요. 머리가 터질 것 같죠? 괜찮아. 안 터져. 지금까지 설렁설렁 공부했으니까 24일만이라도 머리를 터져봐야지. 예? 막판 쪼기가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부터 나아가는 24일이 지금까지 지내온 240보다 훨씬 중요해. 340일보다 훨씬 중요해. 아주 중요합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아도 쥐어 짜내야 돼. 절대로 안 터져. 극한을 시험하는 거야. 막 미칠 것 같아. 막 머리에 들어오진 않고 속은 터지고 막 미칠 것 같아. 꼭 참어. 4년을 참는 올림픽 선수처럼 꼭 참아야 돼. 우리는 24일만 참으면 돼. 양가로본 대단히 중요하죠. 갑이 을에게 한 번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면서 청구를 하여 을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지체 상태에 빠졌다 하더라도 이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갑이 재청구할 때 이행 또는 이행이 중단된 채,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하지 않은 채 재청구하게 되면 한번 지체 상태에 빠졌던 자라 하더라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단히 중요하죠. 5번. 6번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줬는데 전세권 등기까지 했어요. 우리 317조에 의하면 전세금 반환 의무와 전세권 등기 말소가 동시행관계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보증금 반환과 전세권 등기 말소도 뭐가 된다? 동시행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시행관계가 부정되는 것 외우자. 아까 변제와 동시행관계 아닌 거 2개 외웠었죠? 거기에 이제 7번 있는 거 쭉 외워달라. 그 중에 반가라 3번 꼭 외우자. 이거 올해도 답으로 나왔다. 근저당권 실행 경매가 무효가 되었을 때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말소 등기 의무와 배당받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 동시행관계 아니다. 다만 그 밑에 구별해야 될 게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되었을 때 양당사자의 각 당사자의 반환 의무 이때 각 당사자가 누구와 누구다? 채무자와 낙찰자. 이때는 동시이행관계가 된다. 이때는 동시행관계가 된다. 구별되죠? 반드시 구별을 해주셔야 되고요. 오른쪽 8번 항변권이 있는 것 자체로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9번 상대방이 항변권자에게 소송을 제기했을 때 항변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주장해야만 법원은 고려한다. 이때 법원은 무슨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이것도 올해 원고 패소 판결로 또 출제를 했어. 아이고야. 근데 수험생들이 긴장해. 이런 거 나오면. 너무 쉬워. 긴장하면 안 돼요. 원고 일부 승소 판결. 9번 옆에다가 쓰세요.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네가 써주지 자식아. 여러분들 뭔가 쓰는 재미가 있어야지. 10번 매도인의 매매대금 채권에는 매수인의 항변권이 붙어있죠. 이렇게 항변권이 붙은 채권이라 하더라도 이행기가 되면 소멸시에 걸린다. 그게 10번. 11번은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 요거 매수인의 항변권이 붙어있던 매매대금 채권 요걸 자동채권으로 상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매도인은 매매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기할 수 없고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기할 수 없다. 그렇게 외우자 그랬어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기할 수 없다와 관련해서 2개. 매도인은 매매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매도인은 매매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기할 수 없다 하고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기할 수 없다 하고. 그럼 이걸 수동 채권으로는 상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개 외우자. 같이. 이것만도 나오고 요것도 나오고 요것도 출제가 이미 된 적이 있어요. 다 외우자. 팔렘은 뭐 쭉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하고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반가로 6번 아까 체크하라 그랬고요. 체크하라 그랬고. 12번에 판례들은 다 동시한관계인 것 쭉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 아닌 것 외워두면 되죠. 아닌 것 외워두면 인 것과 아닌 것 구별할 수 있습니다. 식사할 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다 아는 것들. 이게 첫 번째 쌍무계약 효력. 두 번째 위험부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과는 달리 위험부담은 계약이 성립이 됐고 엔드 유효한데 어느 일방의 채무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됐다. 그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따라서 이건 채무 불행이 아니다. 위험부담이다. 누가 위험을 부담하느냐? 불능이 된 채무에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따라서 매도인은 물건 인도 의무를 면하는 대신 대금 청구할 수 없으며 미리 받은 계약금 따위는 반환해야 한다. 단 예외적으로 상대방인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 채권자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하고 채권자 지체 중 양당사자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하고, 이럴 때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채무자인 매도인은 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인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채무자가 별도로 이득을 얻은 게 있다면 그 이득은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상환할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상환해야 한다. 이게 위험부담. 어렵지 않지요? 양가로 1, 양가로 2, 양가로 3. 임의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니까 귀책 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이 있을 때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 유효. 그렇게도 출제가 되죠. 내용 다음 페이지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 체크해서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위험부담은 이렇게 단순해요. 단순해. 6. 제3자를 위한 계약. 갑이 을에게 물건을 팔면서 병에게 돈을 주라. 요약자, 낙약자가 채무자, 수익자 이렇게 셋이 나오죠. 이때 요 둘 사이의 관계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면서 기본관계라고 부르죠. 보상관계라고 부르죠.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 이렇게 말을 하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기한 항변, 기본관계의 기한 항변, 보상관계 기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있다. 이거는. 반면에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는 대가관계로 부르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대가관계의 기한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죠. 뻔하지요. 이걸 없다로 바꾸거나 이걸 있다로 바꾸거나. 예?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구별해야 될 게 있어요. 병존적 채무인수나 변제를 위한 공탁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야. 변. 예? 우리 보통 제3자를 뭘로 불러? 병. 그래서 비슷한 놈이 변이야. 그러니까 이건 제3자를 위한 계약이야. 근데 면책적 채무인수, 이행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야. 이럴 때 머릿속으로 병존적 채무인수는 뭐고 변제를 위한 공탁은 뭐지? 몰라도 돼. 그런 건 안 나와. 몰라도 돼. 알면 틀려. 이거는 오히려. 알면 더 헷갈려. 그러니까 병존적 채무인수, 변제를 위한 공탁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그러나 면책적 채무인수나 이행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양가로 2번 제3자를 위한 계약 체결 당시 제3자는 현존 특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지요. 양가로 3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은요,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거야. 근데 우리 판례가 두 개를 추가해. 얘가 얘한테 부담한 의무를 면제받는 거. 그 다음에 주택 분양보증계약처럼 수분양자가 권리를 취득하면서 의무도 부담하는 거. 이런 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그게 양가로 3번, 양가로 4번.
그 양가로 4번과 관련해서는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가능하다는 거 하고 수의계에서 표시는 명시묵시를 불문한다는 거 하고 이 양가로 4번에서 시험 지문이 3개가 나와요.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 즉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뭐 붙일 수 있다? 조건 붙일 수 있다. 수의계에서 표시는 명시묵시를 불문한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분양보증계약을 했는데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면 분양보증회사가 수분양자에게 책임을 지는데 이 수분양자가 분양보증회사에 잔금을 넣어버렸어. 그게 뭐예요? 묵시죠. 수의계의사표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수분양자는 권리를 취득하면서 동시에 의무도 부담한다.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5번 대가관계 이거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무런 영향을 안 줘요. 5번. 그렇죠? 그러니까 6번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 이게 뭐예요? 대가관계 이거 뭐라고 돼 있어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요약자도 대가관계 부존재 따위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라니까 없다 있다로나만 안 된다니까 이거는. (5번) (6번) 수의계의사표시 요거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에 불과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도 효력 요건도 아닌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에 불과 수의계의사표시는 낙약자에게 할 것 행사기간 정하지 않으면 10년 낙약자가 최고할 수 있다.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7번 8번 9번 재산권이니까 제3자의 채권자가 대위 행사할 수 있다. 10번, 11번, 요놈. 110조 2항의 제3자에 해당. 110조 2항의 제3자에 해당. 한다. 그러나 110조 3항의 제3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기치는 제3자에는 해당되나 보호되는 제3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10조 2항 제3자와 110조 3항 제3자 구별하자. 제일 중요한 거 12번, 13번. 특히 13번. 제3자 수의계의사 표시한 후에 요약자나 낙약자는 제3자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없다 하고 또 하나 요놈이 채무를 불이행해. 3가지 기억하자. 첫째,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 제3자는 해제 못해요. 이때 요약자는 제3자 동의 받을 필요가 없고 요 제3자는 계약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야. 요게 하나. 두 번째, 원상회복 부당이득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돼. 따라서 낙약자는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수익자는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3가지 꼭 기억해야 돼. 그게 13번 제3자 수익에서 표시 후 반가로 1, 반가로 2, 반가로 3, 반가로 4까지. 됐지요? 계약 총론 마지막 계약의 해지. 먼저 계약의 해제가 중요하고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계약 이후에 발생한 약정 또는 법정 해제 사유를 근거로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단독의 의사표시. 그래서 양가로 1번.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 법률행위 당시에 법에서 정해져 있는 재착사강이라는 법정 취소 사유가 있을 때 그걸 근거로 소급해서 무효로 하고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고 취소권은 10년 또는 3년 내 행사해야 되고 이런 게 취소인 반면에 해제는 계약에서만 생기고 계약 해제 사유는 계약 이후에 발생해야 되며 법정 해제 사유뿐만 아니라 약정 해제 사유도 있고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해야 돼. 선악골문 전부 반환하는 원상 회복 의무가 생긴다. 해제권은 행사기간을 정하면 정한기간 내에 정하지 않으면 10년의 제척기간. 그래서 상대방은 최고할 수 있고 기간 내 확답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소멸하는 이런 게 해제에 존재하죠. 두 번째 합의해제. 해제는 단독행위, 합의해제는 계약. 그래서 단독행위인 해제와 관련된 규정 543조 이하 규정. 해제 규정은 합의해제는 적용되지 않아. 그래서 합의해제는 손해배상 따위 청구할 수가 없으며 금전 반환 시 이자가 산 의무도 없어.
단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게 4개.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에도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고 원상 회복 의무가 생기며 제3자 보호되고 불가분성 적용되고 딱 나눠서 기억하자. 그 다음에 합의 해제는 명시묵시를 불문하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제 후에 그 해제된 계약을 부활하기로 하는 약정은 적어도 당사자사에서는 유효하게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합의 해제에서 딱 구별이 되시면 돼요. 그게 2번에 1, 2, 3, 4, 5, 6번까지 쫙 나오죠. 양가로 3번은 실권약관 뭐예요? 뭐뭐를 안 하면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 라는 특약. 두 종류가 있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 라는 실권약관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 라는 실권약관 두 개가 있는데, 요 경우에는 실제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 퇴. 그런데 요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과 동시행관계야. 따라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해제되지 않아. 잔금 미지급이 이행, 지체여야 자동 해제돼. 올해 다른 자격증에서 요것도 나왔고 요것도 나왔어요. 요거는 옳은 걸로 나왔어요. 중도금을 지급하자면 자동 해제된다. 요건 틀린 걸로 나왔어요.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 X. 요건 X. 요건 이행 지체여야 자동 해제돼. 구별하실 수 있겠지요? 네? 네, 그래서 반가로 1, 반가로 2 두 개 나눠서 구별하자. 다음 페이지 해제권. 두 가지가 있다. 약정 해제권과 법정 해제권. 병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계약금 해제권이 있죠. 그 계약금 해제권은 약정 해제권인데, 이게 설령 계약금을 주고받음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약정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권 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정 해제권 발생할 수 있다. 양가로 1번. 약정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3번 이거 부수적 의무죠. 거민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관한 약정 부분 실제 매매대금을 줄여서 기재하기로 하는 약정에 의한 의무.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니까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4번 법정 해제의 대표가 이행지체인데, 이행지체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해야 되죠. 그러나 꼭 기간을 정할 필요는 없다. 양가로 4번. 과다 최고는 두 개. 과다한 정도가 근소하면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면 아예 최고의 효력이 없다. 5번. 자, 7번. 보통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최고 해야 해제권이 생기는데, 최고 없이 해제권이 생기는 것 일단 반가로 1번과 반가로 3번. 이행거절과 이행불능 두 개 공히. 이행불능과 이행거절 공히.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이행을 최고할 필요 없이, 채권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할 필요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행 거절과, 즉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거. 이행 거절과 이행 불능은 공히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이행을 최고할 필요 없이, 채권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 제공할 필요 없이 해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조심하실 거 이행 거절 세 번째. 이행 거절 의사가 적법하게 철회가 되면 이때는 다시 최고 후에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이행불능에서는 동그라미 2번. 뭐뭐가 감유 이렇게 돼 있고 끝이 이행불능 이렇게 나오면 가운데 뭐를 찾자? 무자력을 찾자. 무자력이 있으면 이행불능, 없으면 이행불능이 아니다. 매번 시험 문제가 뭐뭐뭐뭐가 감유되어 있다면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 요따구로 나와요. X예요. 가운데 무자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2번. 감유 또는 가처분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줄 무자력 상태에 그래야 네 번째 줄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가운데 거 무자력을 쏙 빼고 낸다니까.
가압류 또는 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X. 그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제할 만한 자력이 없는 상태라는 말까지 있어야 한다. 나머지는 어렵지 않고요. 특히 4번 정기행 이행지체는 세 번째 줄 해제할 수 있다예요. 해제된다가 아닙니다. 이것도 간혹 정기행 이행지체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X 해제할 수 있다. 8번 사정변경을 이유로는 해제권을 인정한 적이 없죠. 9번 부속 채무 불이행은 해제 안 된다 그랬고요. 10번 조건기한 원칙적으로 못 붙여요. 그러나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하고 정조건부 해제 가능하죠. 해제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조건기한 못 붙여요. 근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하고 정조건부 해제 가능하다. 12번 불가분성. 당사자가 다수일 때 전원이 전원에 대하여 다만 동시에 하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러면 보세요. 동시에 하라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갑을병이 공유 토지를 팔았는데 얘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해제권이 생겼어요. 갑을병이 계약을 해제할 때 정에게 동시에 해야 돼요? 아니죠. 동시에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각자가 지분에 관하여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전원이 해제를 할 때까지 해제 효력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나 갑을병이 동시에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갑을병은 각자가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는 있어. 다만 동시에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해제할 수는 있어. 그러나 전원이 해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해제 효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 2번 불가분성 임의규정이죠. 불가분성이 하나 더 있죠. 1인에 대하여 해제권이 소멸하면 전원에 대하여 해제권이 소멸한다. 그것도 있습니다. 전원이 전원에 대하여 행사해야 한다 말고 1인 소멸, 전원 소멸도 있어요. 따라서 갑이 해제권을 포기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도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해제할 수 없다. 임의규정이라는 거. 해제 효과. 계약이 해제가 되면 요때 말하는 해제 효과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를 말합니다.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 세 가지. 소급 소멸, 원상 회복 발생,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원상회복, 소급소멸, 제3자 보호된다. 이게 기본 세트죠. 계약은 소급소멸하고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며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대 제3자는 보호된다. 한가로 1번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된다. 반가로 2번 제3자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이때 제3자 해제 전 제3자는 선악불문. 반가로 5번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제3자는 선의만. 구별하세요. 해제 전 제3자 선악불문,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제3자 선의만. 그 다음에 반가로 3번에 두 번째 줄 등기, 등록, 인도 따위를 갖춰야만 된다. 따라서 계약 해제로 소멸하는 채권을 양수한 사람, 그 채권을 압류, 가압류한 사람 보호되지 않는다. 뒤에서 판례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반가로 4번 갑을이 매매를 했고 을병이 임대차를 했는데 갑이 계약을 해제했을 때 이 임차인도 보호되는 제3자에 포함된다. 근데 나중에 안 되는 놈 하나 볼 거다. 포함된다. 근데 안 되는 놈 하나 볼 거예요. 6번 안 되는 놈 하나 또 지금 외워두자.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았다. 을이 건물을 지었다. 그 건물을 병한테 팔았다. 그런데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다. 이때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을 양수한 사람 보호되는 제3자 아니다. 일단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닌 놈 반가로 3번과 반가로 6번 일단 두 놈 일단 외워. 뒤에서 또 볼 거예요. 양가로 2번
계약 해제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해제권 소멸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 그 중에서 2번, 3번. 해제권자가 목적물을 훼손하여 반환할 수 없게 하거나 3번 해제권자가 목적물을 가공, 개조하여 다른 물건으로 만들어버렸다. 해제권 소멸. 그 다음에 6번 해제권 행사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1. 10년의 제척권에 걸려 반가로 2번 이때 상대방은 최고할 수 있어. 최고했는데 확답을 받지 못했어. 그럼 해제권은 소멸. 해제권 소멸 관련 그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 8번 아까 말씀드렸죠. 불가분성에 의한 소멸. 1인이 소멸하면 전원이 소멸. 그랬죠. 그리고 판례 확인합니다. 1. 또라이 값. 누구라고요? 또라이 값.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해놓고 매수인에게 대금을 청구해. 또라이 값. 그럼 매수인은 거절할 수 있어. 양가로 1번. 2번 계약 해제 원상회복 선악불문 전부 반환. 선악불문 전부 반환. 그래서 물건 받은 사람은 원물 반환 플러스 뭐도 반환 사용이익 반환. 양가로 4번 돈 받은 놈은 금전 반환 플러스 이자 반환. 양가로 3번. 이때 이거 빼야 되는 거 두 개 암기. 감가비하고 운용이익. 감가비와 운용이익은 반환해야 할 사용이익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양가로 4번. 양가로 3번. 이 이자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로 가산하여 반환. 요 이자는 금전 반환이면 이행 지치에 따른 지연배상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이다. 따라서 법정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한다. 양가로 3번. 양가로 5번. 보호되는 제3자 아닌 놈들. 양가로 5번 다시 한번 네 번째 줄. 계약상 채권 양수한 놈.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 전득자. 보호받지 못한다.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아파트 분양권 전득자 보호받지 못한다. 지금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 주고 사갖고 계신 분들 전전긍긍 하시겠죠?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보호받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화살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매각이 됐고 병이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가 된 상태에서 갑을 간의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이 병 보호되는 제3자 아니다. 무허가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 6번 말씀드린 거 7번 8번 보호되는 제3자 9번 10번 보호된다. 안 되는 놈 좀 전에요. 갑이 을에게 임대차 매매를 했고 을이 병과 임대차 했을 때 갑이 을과의 계약이 해제되면 요놈 보호되는 제3자에 포함된다 그랬죠. 그게 9번 10번이야. 그런데 안 되는 놈 하나 외우자 그랬어요. 그게 오른쪽 11번. 매도인으로부터 주택 매도인으로부터 계약 해제 조건으로 전세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 과임대차. 전세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 과임대차 하고 나서 갑을의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그 임차인은 보호받지 못하니까 매도인의 명도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얘가 매도인, 주택 매도인, 얘가 매수인, 얘가 임차인. 그런데 얘가 매도인부터 전세 권한만을 부여받아 임대차 그리고 해제되었을 때 얘는 보호받지 못하니까 매도인의 명도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그게 11번. 전세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 빡 머릿속에 넣자. 12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이행이익배상이 원칙이죠. 예? 다만 실내이익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이행이익배상이 원칙이 돼 실내이익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14.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는 해제는 인정한 적이 없으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는 해지를 인정했죠. 그게 14. 회사 이사로 취임하면서 회사 채무를 보증 섰는데 나중에 사임을 하게 됐다. 둘로 나누자. 특정 채무를 보증 섰을 때는 해지할 수 없다.
불특정 채무를 보증섰을 때는 해지할 수 있다. 이때 이 불특정 채무 보증을 계속적 보증, 포괄근 보증이라 그래요. 불특정 채무 보증을. 그러니까 판례가 뭐라 해? 특정 채무를 보증선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 보증과는 달리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럼 뒤집으면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 보증은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별되지요? 거기까지. 그럼 5문제 맞아. 특히 보호되지 않는 제3자 외워야 돼요. 두 놈이 더 있어요. 상속인하고 수익자. 자, 그러면 보호되지 않는 제3자 머릿속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소멸하는 채권 양수인, 채권 압류, 가압류한 자, 아파트 분양권 전득자, 계약 당사자의 상속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 예?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의 양수인, 예? 마지막으로 전세 권한을 부여받은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7놈, 예? 제3자 아니다. 구별할 수 있겠죠? 플리즈. 잘 나오니까 외워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총론. 이제 강론 남았어요. 매매 교환인데 조금 쉬었다 보면 돼요.